그는 규범의 인간이었다. 스스로를 표준이라 믿던 미군 대령이었다. 인천에 내린 순간 재난 문자가 3초 만에 울리고 도시는 초 단위로 움직였죠. 하지만 그는 비웃었다. 거칠해라고 다그쳤다. 블랙타이드 훈련이 시작되자 수치는 거짓말을 멈췄습니다. 절차가 표준이다라 외치던 그에게 김하늘 중령은 조용히 말했죠. 표준은 결과가 만듭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리카퍼 대령입니다. 미 육군 합동사이버특수대응단 부단장으로 25년간 복무해왔어요. 평가와 감사를 전담하며 전 세계 동맹국들의 군사 시스템을 점검해온 게 제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나라를 돌아봤지만 결론은 항상 같았죠. 표준은 미국이다. 저는 완전한 규범 중독자였어요. 매뉴얼과 교범이 곧 진리라고 믿었습니다. 25년간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평가서에는 항상 같은 결론을 적었어요. 미국의 시스템이 가장 우수하고 다른 나라들은 그저 모방품에 불과하다고. 특히 아시아 국가들은 더욱 그랬죠. 기술은 있을지 몰라도 운용 능력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독일에서 2년, 일본에서 3년, 호주에서 1년 반. 어디를 가든 결론은 마찬가지였어요. 미군의 시스템을 따라 하려 하지만 결국 아류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세계 최강 군대인 미군의 매뉴얼을 누가 능가하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워싱턴 DC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기자들 앞에 서 있었어요.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죠. 25년간 쌓아온 경험과 자신감이 묻어나는 톤이었어요. 한국의 인프라는 레거시를 화장한 수준입니다. 겉만 번지르할 뿐, 본질은 우리 기술의 모방작이에요. 표준은 우리가 만든 것입니다. 기자단이 술렁거렸어요. 좀 도발적이었나 싶었지만 사실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한국, 그저 미국 기술을 베끼고 포장만 그럴듯하게 한 나라 아닌가 말이에요. 경제는 발전했을지 몰라도 군사기술은 여전히 미국에 의존하는 나라라고 확신했습니다. 원격 화면 너머로는 한국 합동지휘 통제실의 김하늘 중령이 무표정하게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서 뭔가 차가운 걸 느꼈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어차피 또 다른 후진국 군인이겠지 하고 생각했거든요. 미군 앞에서 기 죽어있는 모습이 뻔히 보였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콜먼 상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 있더군요. 평소보다 더 단호한 톤이었어요. 하퍼, 허점 위주로 보고서 써. 한국 과대평가 그만해. 예산 심해 때문에 의회에서 예민하게 굴고 있어. 명령은 명확했습니다. 이번 임무는 한국의 블랙타이드 훈련, 그러니까 재난과 사이버 공격을 동시에 다루는 복합훈련을 감사하는 것이었어요. 제 역할은 틈을 찾아내는 것, 한국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내서 미군의 우위를 입증하는 게 목표였죠. 그래야 국방 예산도 확보하고 동맹국들에게도 미군의 필요성을 어필할 수 있으니까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생각했습니다. 또 다른 루틴 인스펙션이겠지. 겉으로는 번지르하지만 실속은 없을 거야. 아시아 국가들이 의뢰 그렇듯이 말이에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번에도 미국 시스템의 우월성을 증명하고 돌아올 거라고. 속으로 계속 중얼거렸어요. 한국군, 결국 미군 장비 쓰고 미군 교범 따라하면서 뭘 자랑한다고 그러나. K2 전차도 미국 기술 베낀 거고 F-16 전투기도 우리 거잖아. 결국 우리가 만든 표준을 따라할 뿐이야.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13시간 비행이 지루했지만 나름 재미있는 상상을 했어요. 한국 장군들이 제 앞에서 어버버하는 모습, 시스템 오류가 터져나오는 상황, 결국 미군 매뉴얼을 다시 공부해야 한다고 인정하는 장면들 말이에요. 물론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극단적이지 않겠지만 결론은 뻔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부터 뭔가 달랐어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겨우 3초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제 휴대폰에 재난 문자가 떴어요. 도심 지진 미세 진동 실시간 경보였죠. 규모 2.5 정도의 작은 지진이었는데 벌써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더군요. 쓸데없이 예민하네. 과잉 대응이야. 2.5면 느낄 수도 없는 수준인데. 혼자 비웃으며 공항 철도에 올랐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몰랐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게 어떤 충격을 안겨줄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서울로 가는 길에서 첫 번째 작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하철 앱을 열어봤는데 실시간 혼잡도 맵이 칸별로 나와 있더군요. 심지어 유모차나 휠체어 이용객을 위한 승강장 위치까지 표시되어 있었어요. 미국에서도 이런 세밀한 서비스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건 좀 신기하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떨지 모르지. 속으로 감탄했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냉담했습니다. 앱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현실 운영은 엉망일 수도 있거든요.
기술과 현실 사이의 괴리는 늘 존재하니까요. 지하철역에서 실제로 보게 된 광경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유모차를 끄는 젊은 엄마가 계단 앞에서 잠깐 멈칫했는데 지나가던 시민 두세 명이 자연스럽게 다가가서 유모차를 들어 올려주더군요. 말도 없이 당연하다는 듯이 말이에요. 미국에서는 정말 보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더 인상적인 건 그 자연스러움이었어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았거든요. 시민들의 표정을 보니 특별한 일을 했다는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았어요. 길을 걷다 보니 스마트 횡단보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닥에 LED가 깔려 있어서 보행자 신호와 함께 발밑까지 초록색으로 빛나더군요. 야간이나 비 오는 날, 특히 시각장애인들에게 유용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겉만 번지르하고 속은 빈 껍데기겠지. 이런 건 그냥 쇼잖아. 호텔 가는 길에 KTX를 탔습니다. 앱으로 좌석 변경을 시도해봤는데 정확히 9초 만에 완료됐어요. 화면에 좌석 변경 완료라는 메시지가 뜨는 걸 보며 속으로 계산해봤습니다. 미국 암트랙이라면 최소 3분은 걸렸을 텐데 어쩌면 5분도 걸릴 수 있고요. 하지만 이것도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한번 잘 되는 걸로 시스템 전체를 평가할 수는 없잖아요. 진짜 테스트는 복잡한 상황에서 벌어지는 법이니까요. 편의점에 들렀을 때도 놀랐습니다. 무인 택배함이 있고 응급키트까지 비치되어 있더군요. 결제는 카드든 QR코드든 모바일이든 다 호환됐어요. 하나의 시스템에서 모든 게 매끄럽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외국인인 제 카드도 문제없이 작동했고요. 더 신기한 건 점원의 반응이었어요. 제가 영어로 뭔가 물어보니까 앱을 켜서 실시간 번역으로 대답해 주더라고요. 그것도 자연스럽게, 마치 일상적인 일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냉소적이었어요. 이런 건 그냥 편의 기능일 뿐이야. 진짜 중요한 건 군사작전에서의 성능이지. 거칠애와 실속은 완전히 다른 법이니까 말이에요. 시민들 상대로 하는 서비스와 전쟁터에서의 시스템은 차원이 다르거든요. 다음 날 아침, 드디어 김하늘 중령과 만났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의 군인이었어요. 계급장을 보니 중령이더군요. 나이는 40 정도로 보였고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악수를 나누며 그가 말했습니다. 대령님, 책에는 디테일로 증명됩니다. 곧 보시게 될 겁니다. 그 말투에서 묘한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마치 뭔가를 보여줄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다는 듯한. 하지만 전 여전히 확신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다를 거라고. 한국군이 아무리 설쳐봐야 미군의 상대가 되겠어요? 김하늘 중령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그 안에는 도전의식 같은 게 보였습니다. 마치 두고 보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어요. 25년간 수많은 나라를 평가해온 제게 한국이 뭘 보여줄 수 있겠어요? 대령님도 우리 시스템을 직접 경험해보시면 생각이 바뀔 겁니다. 김하늘 중령이 덧붙였어요. 그 확신에 찬 목소리가 조금 거슬렸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뭔가 대단한 걸 가지고 있다고 믿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건 예고편이었습니다. 다음 장면부터 시계는 초 단위로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그동안 믿어온 모든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블랙타이드 훈련 첫날이었습니다. 합동훈련장 지휘소는 생각보다 첨단이었어요. 여러 개의 대형 스크린이 실시간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었죠. 벽면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디스플레이였고 수십 개의 모니터가 각각 다른 정보를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겉만 좋고 실속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화려한 디스플레이가 실제 성능을 보장하는 건 아니니까요. 저는 김하늘 중령에게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네트워크 광역 차단 후 단계별 복구, 교범대로 하시죠. 이게 검증된 방식입니다. 이게 표준 절차였어요. 사이버 공격을 당했을 때는 일단 모든 네트워크를 차단하고 안전이 확인된 구간부터 차례대로 복구하는 겁니다. 전 세계 군대가 쓰는 방식이었죠. 미군이 만든 매뉴얼이고 나토 표준이기도 했어요. 25년간 검증된 방식인데 이보다 안전한 방법은 없어요. 제가 강조해서 말했습니다. 한국군이 감히 미군 매뉴얼에 이의를 제기할 리는 없겠지만 확실히 해두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김하늘 중령의 대답은 완전히 의외였습니다. 우리는 전술 메시와 유무인 협업으로 서비스 유지가 목표입니다. 차단이 아니라 격리와 우회죠. 뭔 소리죠? 네트워크를 차단하지 않고 서비스를 유지한다고요? 그건 위험천만한 발상 아닌가요? 제 목소리에 불쾌함이 묻어났어요. 매뉴얼을 무시한다니 이게 말이 되나 싶었거든요. 대령님, 저희는 미군 교범을 기반으로 했지만 한국 상황에 맞게 발전시켰습니다. 발전시켰다고요? 미군 교범을 따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시나 봐요. 전 세계가 쓰는 표준인데 제가 더욱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한국군이 감히 미군 매뉴얼에 도전한다니 이건 오만이었어요.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가상의 사이버 공격이 들어왔고 동시에 해안 침수 상황이 발생했다는 시나리오였어요. 저는 팔짱을 끼고 지켜봤습니다. 곧 한국 측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교범을 무시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 이제 보시죠. 매뉴얼이 왜 중요한지 알게 될 겁니다. 속으로 중얼거리며 시계를 봤어요. 혼란이 시작되면 제가 나서서 올바른 절차를 지시해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측 드론 스웜이 침수구역을 실시간으로 재매핑하기 시작한 거예요. 동시에 사이버 방어 모듈은 공격을 탐지하는 시간을 엄청나게 단축시키고 있었습니다. 제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이 믿기지 않았어요. 화면에 표시되는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됐어요. 침수 지역의 3차원 지도가 분 단위로 갱신되고 사이버 공격 패턴이 실시간으로 분석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속도는 본 적이 없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화면에 뜬 숫자였습니다. 평균 복구 시간을 나타내는 지표였어요. 한국이 27분, 미국이 43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올 리 없어요. 잠깐, 이 수치가 맞나요? 뭔가 조작된 거 아닌가요? 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한국이 미국보다 빠를 리 없거든요. 25년간 본 어떤 나라도 미군보다 빠른 적이 없었어요. 실시간 로그입니다. 대령님, 확인해 보시죠. 김하늘 중령이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모니터에 로그 데이터가 떴습니다. 조작할 수 없는 시스템 로그였죠. 절차 위반입니다. 교범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25년간 믿어온 게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미군 매뉴얼이 최고라고, 그게 곧 표준이라고 믿어왔는데 김하늘 중령이 저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동정 같은 게 보였어요. 마치 고집스러운 아이를 보는 것 같은 시선이었습니다. 대령님, 표준은 결과가 만듭니다. 과정이 아니라 성과가 중요한 거죠. 그 말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제 얼굴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어요. 25년간 믿어온 게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우연일 거야. 한 번의 결과로 뭘 알 수 있겠어. 하지만 속으로는 크게 동요하고 있었어요. 만약에, 정말 만약에 한국의 방식이 맞다면 그동안 제가 고집해온 건 뭐였을까? 이건 특수한 상황일 뿐입니다. 실제 전장에서는 다를 거예요. 제가 억지로 반박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그날 밤 콜먼 상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수치 따윈 각주 처리해. 한국 띄워주는 보고서 쓰지 마. 알겠나? 하지만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각주로 묻기엔 너무 명확한 결과였거든요. 한국의 시스템이 더 빨랐고 더 효율적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무시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날 밤 진짜 태풍이 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진짜 실전이 펼쳐질 차례였어요. 태풍 루사가 남해안을 향해 방향을 틀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통신과 전력이 불안정해지기 시작했어요. 진짜 재난이 다가오고 있었죠. 기상청 예보를 보니 최대 풍속이 시속 200km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때 콜먼 상관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더욱 단호해져 있더군요. 배경에서 들리는 소음으로 봐서 펜타곤 회의실에 있는 것 같았어요. 한국 치켜세우는 문장. 전부 순화해. 이게 마지막 경고야, 하퍼. 상부에서 직접 지시 내려왔어. 명령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망설여졌습니다. 현장에서 본 것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어제 본 그 수치들. 한국군의 시스템이 보여준 놀라운 성능 말이에요. 상관님, 하지만 데이터가 말하는 건 데이터는 해석하기 나름이야. 우리 입장을 분명히 해. 한국이 우리보다 뛰어나다는 식으로 쓰면 안 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보고서 앞에 앉아 있었지만 키보드를 치지 못하겠더군요. 뭘 써야 할지 정말 모르겠었어요. 본 걸 그대로 쓰자니 명령 위반이고 거짓을 쓰자니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김하늘 중령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대령님, 관찰자로 남을 건가요? 플레이어가 될 건가요? 진짜 현장을 경험해 보시겠어요? 그 질문이 제 마음을 강하게 흔들었습니다. 25년간 저는 늘 관찰자였어요. 평가하고 비판하는 사람. 하지만 이번엔 다르고 싶었습니다. 진짜를 경험하고 싶었어요. 합류합니다. 직접 해보겠어요. 제가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한국 지휘 대시보드에 접속했어요. 처음 사용하는 시스템이었지만 인터페이스가 직관적이더군요. 로그를 하나하나 확인해 보니 놀라운 수치들이 나타났습니다. 탐지 시간이 41%나 단축되어 있었고 대응 속도도 기존 미군 시스템보다 훨씬 빨랐어요. 더 놀라운 건 오탐률이 극도로 낮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건 진짜네요. 조작이 아니라 정말 이런 성능이 나오는 거군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한국의 시스템은 정말로 빨랐고 정말로 효과적이었습니다. 이때 최윤석 준사관이 다가와서 조용히 말했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군인이었는데 그의 말이 제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저희는 미군에게서 배웠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배운 걸 바탕으로 더 나은 걸 만들었어요. 한국 상황에 맞게 최적화한 거죠. 그 말이 충격이었어요. 배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발전시켰다는 뜻이었거든요. 제가 그동안 간과했던 부분이었어요. 한국이 단순히 따라하는 게 아니라 혁신하고 있었던 거죠. 예를 들어 어떤 부분에서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알고 싶었어요. 드론 수험과 인공지능의 결합이요. 미군 시스템은 중앙 집중식이지만 저희는 분산형이에요. 각 드론이 독립적으로 판단하면서도 전체적으로 협력하죠. 정말 놀라웠습니다. 제가 몰랐던 기술적 진보가 있었던 거예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25년간 믿어온 것들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미군이 최고라고, 미국 표준이 세계 표준이라고 믿었는데 그게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태풍이 드디어 상륙했습니다. 도시 곳곳이 침수되기 시작했어요. 특히 병원들의 전력 공급이 심각하게 불안정해졌죠. 이제 진짜 실전이었습니다. 시뮬레이션이 아닌 실제 상황에서 시스템의 진가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여전히 교범대로 제안했습니다. 25년간 해온 방식이니까요. 광역 차단 후 순차 복구하시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이게 정석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빨간색 경보가 울렸어요. 서울대병원 신생아중 환자실의 전력이 위험하다는 신호였습니다. 인큐베이터에 있는 아기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화면에는 신생아중 환자실의 실시간 상황이 표시됐어요. 12명의 아기들이 인큐베이터에서 생명유지장치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전력이 차단되면 몇 분 내에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김하늘 중령이 빠르게 말했습니다. 광역 차단하면 늦습니다. 생체 신호와 병상 데이터로 여구선순위 재배치하겠습니다. 뭔 소리예요? 여구선순위라니. 그런 건 교범에 없는데요? 제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들어본 적 없는 용어였거든요. 중요도가 높은 곳부터 전력을 우선 공급하는 겁니다.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판단해서 자동으로 배분하죠. 화면에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어요. 0분 9초, 8초, 7초.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만약 교범대로 했다면 아기들이 정말 위험할 수도 있었어요. 광역 차단하고 순차 복구하는 동안에 몇 분은 걸릴 테니까요. 안 돼. 교범대로 해야 해. 그게 안전한 방법이야. 제가 다급하게 말했지만 한국군은 이미 자신들의 방식을 실행하고 있었어요. 6초, 5초, 4초.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손바닥에 식은땀이 났어요. 만약 실패하면 어떡하지? 아기들이 다치면 3초, 2초, 1초, 0초가 되기 직전 전력 바이패스가 성공했습니다. 인큐베이터들이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미세한 울음소리가 들렸고 의료진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 순간 정말 깨달았어요. 제 교범이 아이들을 거의 놓칠 뻔했다는 걸. 규정과 절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결과였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건 말이에요. 내가 틀렸네.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25년간 고집해온 방식이 완벽하지 않다는 걸 인정해야 했어요. 김하늘 중령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령님, 교범은 기본입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응용해야죠. 생명이 걸린 문제에서는 더욱 그래요. 화면에는 또 다른 경보가 떠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지하철 침수 상황이었어요. 라디오에서 다음 지시가 들려왔습니다. 대령님, 다음은 수문 개방 타이밍입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결정할 때가 왔어요. 교범을 고집할 것인가, 아니면 현실을 받아들일 것인가. 데이터를 앞세웁니다. 지시를 변경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바뀔 차례였습니다. 25년간 고수해온 방식을 내려놓고 현장의 데이터와 결과를 따르기로 한 거죠. 그게 옳은 일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대피소에 갔을 때였습니다. 바닥에는 얇은 담요들이 깔려 있었고 자원봉사자들이 시민들에게 따뜻한 보리차를 나누어주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어쩐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광경을 보기 힘들거든요. 한 할머니가 제게 다가와서 물어보셨어요. 한순자라는 분이었죠. 80대로 보이는 할머니였는데 눈빛이 또렷하셨어요. 혹시 성함이 하퍼세요? 아버지가 1951년 대구 쪽에 계셨나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얘기를 하시다니. 어떻게 할머니가 제 아버지를 아실까요?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아버지의 유품이 생각났습니다.
그 안에 있던 태극기 배지와 한글로 쓰인 메모 말이에요. 아버지가 한국 전쟁에 참전하셨을 때 받은 거였죠. 어릴 때부터 봐왔던 그 물건들이 갑자기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릭, 내가 배운 건 이 나라의 끈기와 서로 돌봄이었다.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냥 전쟁 중에 느낀 감정적인 소외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알겠더군요. 아버지가 뭘 보셨는지, 뭘 배우셨는지. 할머니, 혹시 제 아버지를 아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리처드 하퍼 상병님이죠. 그때 우리 마을에서 한 달 정도 계셨어요. 참 착한 분이셨지. 할머니의 기억이 정확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과 계급까지 맞았거든요. 그분이 떠나실 때 우리말로 인사하려고 연습하셨어요. 고맙습니다라고 말이에요. 발음이 어눌했지만 마음은 정말 따뜻했죠. 김하늘 중령이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그 배지를 제 가슴에 달아주었습니다. 70여 년 전 아버지가 받았던 그 배지를요. 작은 태극 문양이 가슴에서 빛났습니다.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때도 지금도 함께네요. 다른 시대, 다른 방식이지만 여전히 함께하고 있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크게 울렸습니다. 70년 전에도 지금도 한국과 미국은 함께였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이번엔 한국이 가르쳐주는 입장이었어요. 저희가 표준이라고 믿었지만 아버지는 벌써 이유를 알고 계셨군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한국이 가진 특별한 무언가를, 끈기와 서로 돌봄, 그리고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의지를 말이에요. 할머니,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제야 아버지의 메모가 이해됐어요. 단순히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의 본질을 꿰뚫어본 통찰이었던 거죠. 그분 아들이니까 그런 눈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보는 눈이 있으시니까.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어요. 그 다음날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산사태와 2차 침수가 동시에 발생했어요. 경상남도 여러 마을이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이제 진짜 큰 시험대가 온 거죠.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실제 인명이 걸린 상황이었어요. 저는 이번엔 먼저 제안했습니다. 미국 상업위성 영상과 한국 드론 라이다, 그리고 교통 빅데이터를 융합해서 지도를 구축해보시죠. 따로 하지 말고 합쳐봅시다. 김하늘 중령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미군 대령이 먼저 협력을 제안한 거니까요. 대령님이 직접 제안하시다니 의외네요. 이제 데이터가 답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따로따로 하지 말고 함께 해봅시다. 시너지를 만들어봐요. 두 나라의 기술이 합쳐지니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고해상도 위성 영상에 한국의 실시간 드론 데이터가 결합되니까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상황 인식이 가능해졌어요. 구급차 동선이 실시간으로 최적화되고 황금 시간 내에 모든 고립자들을 구출할 수 있었습니다. 2차 감염도 완전히 막았고요. 심지어 예상보다 40분이나 빠르게 구조 작업이 완료됐어요. 이런 결과가 나올 줄 몰랐는데 제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미국의 기술이 만나니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3이 되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때 콜먼 상관에게서 최후 통첩이 왔습니다. 전화기 너머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더군요. 보고서 톤 낮춰.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명령이다. 더 이상 한국 띄워주는 내용 쓰지 마.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지금까지의 제군 생활을 생각하면 명령에 복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거절합니다. 저는 현장을 기록하겠습니다. 본 것을 그대로 써야죠. 전화 너머로 콜먼 상관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퍼, 내 경력 생각해봐. 25년이 무너질 수 있어. 상관님, 진실이 더 중요합니다. 거짓 보고서는 쓸 수 없어요. 그때 한 아이가 다가왔어요. 8살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습니다. 젖은 종이에 서툴게 그린 태극기를 건네며 말했어요. 아저씨, 고마워요. 우리 할머니 구해줘서. 그 작은 손에서 받은 그림이 제 마음을 뭉클하게 했어요. 아이에게는 국적도 편견도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 가족을 구해준 사람에게 고마워할 뿐이었죠. 고마워요가 뭐예요? 제가 물어보니 아이가 천진하게 대답했어요. 감사합니다. 아저씨가 할머니 살렸어요. 그 순간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것이 진짜였어요. 국가 간 경쟁이나 체면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며칠 후 합동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기자가 예상했던 질문을 던졌어요.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 자리였습니다. 대령님, 처음에 하셨던 한국 과대평가로는 여전히 유지하십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25년간의 신념을 뒤바꾸는 순간이었거든요.
제 가슴에서는 아버지의 태극기 배지가 빛나고 있었어요. 아니요. 완전히 틀렸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제가 계속 말했습니다. 표준은 하나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엔 저희가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더 큰 술렁임이 일었어요. 미군 대령이 공개적으로 한국에서 배웠다고 인정한 거니까요. 한국의 시스템은 우리가 만든 기초 위에서 더 나아간 결과물입니다. 빠르고 정확하며 무엇보다 생명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한 기자가 다시 질문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배우셨나요? 속도와 연대입니다. 한국은 모든 시스템이 초 단위로 움직여요.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모든 걸 하나로 연결해서 최적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저는 서류를 꺼내서 서명했어요. 장기 파견 전환 서류였습니다. 미리 준비해온 거였죠.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새로운 매뉴얼을 만들겠습니다. 제가 공동저자로 참여하겠어요. 기자들이 더욱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건 정말 예상하지 못한 발표였거든요. 25년간 미군 매뉴얼만이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어요. 한국은 우리에게서 배워서 더 나은 걸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힘주어 말했습니다. 빠른 나라가 강한 나라입니다. 한국의 속도와 연대. 이게 제가 새로 배운 표준입니다. 이게 미래의 표준이 되어야 해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한순자 할머니가 다가오셨어요. 작별 인사를 하시면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또 와요. 함께 더 배워봅시다. 당신 아버지처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저도 알았거든요. 진짜 배움은 가르치려 들 때가 아니라 배우려 할 때 시작된다는 걸. 그리고 가장 강한 나라는 다른 나라를 무시하는 나라가 아니라 서로에게서 배우는 나라라는 걸 말이에요. 콜먼 상관에게서 마지막 전화가 왔습니다. 하퍼, 넌 끝났어. 본국으로 소환한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제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너 미쳤나? 경력이 끝나는데. 상관님, 저는 군인으로서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그게 제 의무예요. 25년간 믿어온 편견을 내려놓고 새로운 표준을 받아들인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기술의 우수성만이 아니었어요. 끈기와 연대, 그리고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의지였죠. 그게 진짜 힘이었습니다. 김하늘 중령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대령님, 진짜 군인이 뭔지 보여주셨네요. 아니에요. 저야말로 배웠습니다. 한국에서, 그리고 여러분에게서요. 제 가슴에 태극기 배지가 마지막으로 빛났습니다. 아버지가 70년 전에 받으신 그 배지가 이제 저에게도 의미가 생겼어요.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것, 그게 진정한 동맹의 의미였습니다. 그날 밤 서울 하늘을 보며 생각했어요. 표준이라는 건 고정된 게 아니구나. 계속 발전하고 변화하는 거구나. 그리고 그 변화를 이끄는 건 겸손함과 배움의 자세구나.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태풍의 밤을 건넌 뒤 그는 마침내 배지를 들여다봤다. 아버지가 남긴 작은 태극기, 그 의미는 속도와 연대였죠. 한국은 교범을 넘어 생명을 먼저 구했고 결과로 표준을 새겼습니다. NICU의 미세한 울음이 다시 시작된 순간 그의 확신은 바뀌었다. 데이터로 싸우고 사람으로 완성하는 나라. 그게 한국이었죠. 그는 선언했다. 우리는 한국에서 배웁니다. 여러분도 느끼셨나요? 세대를 잇는 힘과 배움의 겸손을요. 이 이야기가 자부심을 일으켰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으로 다음 장을 함께 열어주세요. 여러분이 본 한국의 속도정확연대를 댓글로 나눠주시면 더 단단해집니다.